이번 시간에는 미시체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시체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각각의 개인들 그리고 인간이 속한 직접적인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되어 있는 환경을 의미하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겠죠. 결국 미시체계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 혹은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기에 따라 또 미시체계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미시체계에 대한 유형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부모, 친구, 학교, 종교단체 혹은 교사들에 대한 신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체계는 이제는 중간 체계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중간 체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미시체계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미시체계 간의 오고 가는 상호작용이 어떤가에 따른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 직장 혹은 여러 어떤 집단들에 대한 소집단들 혹은 가족과 같은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과정과 연결성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갖고 있는 체계이지요. 결국 개인이 자녀, 학생, 회원 등 동시에 다중적인 역할에도 참여하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 체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시간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또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럼 역할에 따른 어떤 다양한 변화성에 대한 특징도 지니고 있겠죠. 그래서 대표 유형으로는 학교, 가정 간의 관계 혹은 형제 간의 관계, 가정과 또래 집단 간의 관계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거시 체계는 이제 우리가 미시, 중간 체계를 넘어선 어떤 하나의 체계가 되고 있는데요. 즉 개인이 속한 어떤 이념 혹은 제도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즉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적인 환경 요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 유형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관습 등등을 이제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거시 체계는 이와 같이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어떤 미시 체계처럼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결국 지지적인 기반과 가치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우리가 살펴보았던 미시와 중간적인 체계에 비해서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의 요소가 또 크게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개별적인 미시체계는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받는다. 이런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발달에 따라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한데요. 첫 번째가 개개인의 발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발달은 어떻게 발전 혹은 발달,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복잡한 신체 구조 혹은 심리, 사회적 요인 어느 하나에 대한 영역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죠. 그럼 이런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 결과체가 바로 개인의 발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체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요. 우리가 버클레의 경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리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은 끊임없이 나를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 속에서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는 기본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일반 체계 이론가들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냐면 체계를 구성하는 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작용의 결과가 개개인에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전체로서 체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의 체계에 대한 영향은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하위 체계 혹은 이 체계를 위에 있는 상위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죠. 우리가 체계에 대한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 체계에 대한 발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체계의 발달은 일반 체계 이론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족 체계 영역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족생활 주기라고 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발달적인 단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야를 거실적으로 확립하게 해주죠. 그래서 가족은 각각의 단계별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단계마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가족생활 주기고요. 이거에 따라 민우치는 가족은 적절한 생활에 대한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전이가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구성원과 가족은 봤을 때 어떤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결국에 사회복지기관에 어떤 원조라고 하는 서비스를 요청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체계의 발달은 결국 가족생활 주기라고 하는 단계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의 측면인데요. 내적 조직에서 변화가 있다. 혹은 적응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과업들 혹은 주변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족은 생활 단계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주기별로 과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보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두발이 얘기한 가족생의 주기에 대한 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면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상호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확립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이 시기의 과업으로는 친족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임신한 가족이죠. 이제는 유아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적응이 또 필요한 거죠. 취약 전 자녀가 있는 그 가족의 경우는 취약 전 자녀가 나타나는 주요한 욕구,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격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격려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단계로는 자녀가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학령기 가족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조화와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해당 발달 단계에 대한 과업이죠. 그 다음으로는 10대 자녀가 있는 가족이죠. 이제는 이 10대 자녀에 대한 가족에게 필요한 과업으로는 자유와 그 자유에 따른 책임에 대한 조화로운 어떤 균형을 시도해야 되는 경우죠. 그 다음으로는 성인 초기 자녀를 독립시키는 가족의 경우는 이제는 적절한 어떤 의례적인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중년 부부의 경우는 우리가 빈둥지라고 하는데요. 빈둥지라고 하는 시기부터 이제는 은퇴라고 하는 시기까지 오게 된 어떤 과정이죠. 이 시기에는 결혼 관계에 대한 재확립의 시기이다. 특히나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친족 관계에 대한 유지라고 하는 과업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 가족 성원의 단계이죠. 이제는 사별 그리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적응에 대한 교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노년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제 은퇴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 발달적인 과업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대처가 또 필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자녀 체계, 그러니까 가족 체계죠. 가족 체계에 대한 발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적응에 대한 체계 그리고 증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체계로는 가장 먼저 적응적인 체계를 먼저 보도록 한다면 적응적인 체계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구조 혹은 구조를 다시 해체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혹은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가족 자체가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재구조를 시도하는 거죠. 결국 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체계를 보다 통합된 사회로 이르게 한다. 그러려면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적응적인 체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버클레이는 기본적으로 적응적인 체계에서 나타나야 줘야 될 것들이 바로 적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개방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개방성이 있어야 체계 자체가 생존하고 연속할 수 있고 또 주변의 다양한 문제와 위기적인 사건이 나타났을 때 이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변화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개방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폐쇄적인 어떤 우리 가족에 대한 체계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교류에 대한 부분을 열린 자세로 역할하는 교류적인 태세가 이제 필요한 거죠. 증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관점인데요. 체계 안에서 다른 구성적인 요소와 어떤 상호작용적인 부분들 혹은 정서와 혹은 지적인 밀착 혹은요 세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 정도에 따라 이런 증상에 대한 부분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죠. 증상의 원인이 왜 생길까? 그럼 무엇 때문에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개인과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 내적인 갈등보다도 더 시급한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계 내부 혹은 체계와 이 체계를 둘러싸고는 환경 체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적인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증상, 특히 가족 체계 내에서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되고 있고 병리적인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내적인 체계와 혹은 내 안에 갖고 있는 내적인 갈등에 주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환경의 문제가 있다. 교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측면이 강한 거죠. 그러면 가족 체계는 어떻게 발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개인 목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 체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목표가 있는가, 그걸 무엇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체계 안에 부부 간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부분들 혹은 가족 체계와 외부 환경사의 관계가 어떤가, 결국 환경과 건강한 상호작용적인 에너지에 대한 유입이 있어줘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어떤 개입에 대한 큰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고요.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개입에 대한 모든 어떤 전 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원들끼리 혹은 구성원 간에 있어서 상호 의존성은 어느 정도인가, 또 더 나아가서요, 상호 관련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구성원 사이사이에 경계적인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경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유형들은 무엇일까? 결국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이 우리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죠. 시도해서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없애주고요. 결국 증상도 없앴고 역기능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시도되었다면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개인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어떤 기능을 증진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개입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기본적인 접근에 대한 자세라고 보겠습니다. 치료자인 우리 사회복지사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의 변화란 건강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주위의 어떤 환경과 상호 교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강성을 추구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가족 체계의 발달에 있어서 스테인이 얘기한 변화 대리인의 우리들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체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기능의 문제가 무엇일까?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가족이 갖고 있는 구조에 있어서 유형은 무엇일까? 해당 가족마다. 그 다음에 이 가족이 가족 구성원끼리 오고 가는 의사소통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가족 스스로가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 또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또한 그런 문제와 욕구에 대한 수용이 있은 후에는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현재 행동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갖고 있는 거죠. 즉 과거 행동도 아니고요. 미래 행동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욕구와 위기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큰 초점을 갖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가족에게 순기능적인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질문, 기술을 활용하고요. 더 나아가서 가족이 기본적인 해결책과 자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 대한 눈높이에 대한 부분으로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건강한 기능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시도해주고 지지해준 역할을 우리 변화 대리인들이 수행하는 거죠. 기본적인 계획 기법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갈라웨이는 클라이언트가 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들 또 내 주변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체계들 혹은 자원과 표적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에 대한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이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경청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즉 잘 듣는 경우죠. 세 번째로는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감정이입과 진실성 그리고 존경심 등등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기본적인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이 있어줘야 되는 경우죠. 특히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이 본인들에 대한 얘기, 어려움에 대해서 유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나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죠? 정말 없는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봉착하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 우리 기관에 찾아온 목적 또 내가 진심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와 위기라고 하는 사건에 함께 동참하고 그 변화를 최선을 다해서 지지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기술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기술은 면접과 자료 수집, 이러한 다양한 정보 수집에 대한 기능을 통한 기본적인 사전 기술이 필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지원에 대한 원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그 원조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나아가는 기본적인 기술이 또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또 그러한 판단에 대한 현실적인 능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은 또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개입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 기술 등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술에 대한 부분이 함께 개입 기법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성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기술에 대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누치는 이러한 가족 체계의 발달에서 구조적 가족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기법을 상호작용에 대한 실현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치료자가요, 해당 어떤 그 상담 치료 세션에서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왜냐하면 얘기를 통한 부분은 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시연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재현해 보는 경우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가족 구성 안의 관계도, 밀접 혹은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으로는 경계선에 대한 설정 기법입니다. 특히
구조적 가족 치료이기 때문에 해당 가족이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경계선인 거죠. 그래서 하위 체계들이 어떻게 독립성을 갖고 있는가, 혹은 체계들 간에 어떻게 침투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원들 각각의 구성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요. 또 그가 생각하는 관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다른 성원이 대신 답변해 주는 것을 또 통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계선에 대한 설정, 재설정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을 기법을 또 활용하는 경우죠. 하위 체계 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법입니다. 즉, 치료 시간에 다시 얘기합니다. 자녀를 치료실 바깥에서 놀게 하고요. 부부 체계만 하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와 하위 체계 간의 경계선을 다시 한 번 더 설정해 보는 경우죠. 할레이는 전략적 가족 치료, 그 안에서 지시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설적 지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적응적인 행동이 있다면 중단하라고 직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은유적인 지시예요. 즉, 가족이 문제를 밝히기를 꺼려해요. 혹은 토론하기를 꺼려하는 경우, 굉장히 아주 본인들에 대한 문제와 위기적인 얘기에 대해서 오픈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역설적인 지시라고 한다면 해당 나타나는 병리적인 증상, 문제가 되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요, 지속 혹은 과장, 자의적으로 증상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거죠. 결국 재발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가족 체계의 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개입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